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저마다의 소리가 있다. 눈을 감으면 우리의 귓가를 자극하는 다양한 소리들. 귀가 터질 듯한 함성 소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응원의 즐거움이 되고, 절박한 시위대의 외침이 누군가에게는 시끄러운 소음이 되기도 한다. 소음도 일종의 소리인데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소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소리들. 하지만 원하지 않을 때 귓가를 자극하는 그 소리들은 결국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게 만든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소음 공해. 그렇다면 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늘에 가득한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길. 까맣게 걸린 아파트 복도와 앙상한 뼈대만 남은 자전거. 이 모든 사건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다 벌어진 일이다. 층간소음이 만든 스트레스와 증오가 방안은 물론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신고를 할 경우 보복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 몇 년 전에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옆집 현관문을 걷어차고 협박하던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층간소음 문제, 과연 얼마나 심각할까? 제작진은 그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체험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소음 유발 행위로 발생된 소리의 크기를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소리들. 과연 이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이 소음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먼저 소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소음 같은 경우는 시끄럽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소리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리는 떨림에 의해서 전파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그 떨림이 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과 소음의 관계는 진동으로 인해서 소리가 발생하고, 소리가 시끄럽거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섰을 때 소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음 진동 관리법을 통해서 소음의 기준을 정하고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음의 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데시벨이다. 정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리인 0데시벨을 기준으로 그 수치가 낮을수록 조용하다.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이 제공한 사례별 소음의 크기를 살펴봤는데, 집안에서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약 20데시벨, 보통의 대화 소리는 60데시벨이다. 소음이 비교적 심한 공장 지역은 90데시벨까지 수치가 치솟고, 자동차 경적 소리라도 울리면 소음 수치는 100데시벨을 넘어선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의 기준은 무엇일까? 2014년 6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간은 1분 동안 측정한 평균 소음은 43데시벨, 최고 소음은 57데시벨이 층간소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성인 남자가 일상에서 무심코 행하는 일들의 소음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의자를 끌어당길 때 나는 소음은 약 48에서 65데시벨을 넘나든다. 망치로 못을 박는 행위의 경우 65데시벨까지 수치가 치솟는 걸 알 수 있다. 소음으로 분류되는 기준의 경우 주간에서는
뭐 48데시벨에서 43데시벨, 야간에서는 한 38데시벨에서 40데시벨까지가 소음으로 간주가 되는데 보통은 1분에서 5분 사이의 평균 소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보통 생활소음 같은 경우는 50에서 60데시벨 정도까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60데시벨을 넘어가고 특히 한 7, 80데시벨이 되면은 굉장한 스트레스와 심각한 그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급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개설된 이곳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접수되는 전화 상담은 하루 평균 58건이라고 한다.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미치는 거예요. 윗집 할머니가 새벽 4시고 막 3시 구간에 뭐 마늘을 찢는지 뭐 막 별걸 다 해요. 잠을 못 자니까 내가 미친다니까 내가. 주로 새벽 3, 4시에만 이제 마늘 찢는 소리가 계속 이렇게 나시는 거예요. 왜 쿵쿵쿵쿵쿵쿵쿵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 돌아버려요 그냥.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접수된 누적 상담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다. 2012년 약 7천 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2013년 약 15,000건으로 2배 이상 불어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장 방문 요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소음 측정 및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닫아도 쿵쿵거리는 층간소음까지 막지는 못한다. 안팎으로 시끄러워 못 살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 층간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연 저주파 소음이란 무엇일까? 전철이라든가 KTX라든가 버스라든가 뭐 이런 또 층간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저주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보통 저주파는 어디까지냐? 원래 딱 부러지기에 어떤 기준은 없고 사람은 중주파스나 중주파스나 고주파 음은 청각으로 주로 느껴요. 근데 이렇게 100Hz 이하의 저주파 소리는 이 척추라든가 이런 촉감 있잖아요. 촉감을 통해서 주로 잘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위층에서 소리를 내면 이런 소리가 나요. 위층에서 소리 내면서 녹음한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아래층에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윗집과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을 눈으로 보더라도 파형은 동일하지만 소리의 크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빨간색 그래프는 층간 아래로 전달되는 저주파 소음이고 녹색의 그래프는 위층 현장에서 울리는 소리를 의미한다. 결국 창문을 닫아버리면 귀로 들리는 소음은 거의 차단이 되고 천장에서 쿵쿵 울리는 저주파 소리만 남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층간소음은 크게 귀로 들을 수 있는 고주파와 진동으로 전해지는 저주파 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즉 옆집에서 망치질을 하면 쾅쾅 하는 소리는 고주파이고 손을 대면 느껴지는 진동은 저주파인 것이다. 위층에서 울리는 소리가 콘크리트, 철근 등 건축 자재를 타고 진동으로 전달돼 아래층 방에서 공명을 일으킨다. 귀로는 분명하게 들리지 않아도 신체가 인지하는 저주파 충격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에서도 발생한다.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소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개인의 성향이나 감수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보이지만 소음의 수치가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40데시벨 이상이면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60데시벨이 넘으면 수면 장애를 겪는다. 70데시벨이 넘으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80데시벨을 넘으면 청력 장애가 시작되는 것이다. 층간소음은 도시화 및 산업화로 주거 양식이 아파트 등 공동주거 형태로 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환경 공해가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아파트의 구조 형태가 실내 소음 차단에 취약하다는 데 있다. 현재 이 아파트를 지을 때 구조가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벽식 구조는 기둥이 없이 벽으로만 다 이제 천정의 힘을 받는 거고, 무량판 구조는 이제 보호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고, 기둥식 구조는 천정에 이제 수평으로 설치한 보호와 기둥이 천정을 받치는 방식인데 85% 이상이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소음에 조금 더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에 대비하여 인구 밀도가 높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아파트의 층수를 높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한다. 청간 간격이 좁아지고 또 가벼운 또 견고한 뭐 이런 그 철제 빔을 쓰게 되면은 이 소리 울림이 20층에서 소음을 내더라도 이게 아래층 2, 3층까지 내려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최근 한 5년, 7년 사이에 막 그 최고층 아파트를 20층 이상을 막 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급작스럽게 바뀌는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소음 환경 이런 것들에 못 따라가는 법규 조항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채우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날카로운 공사장의 소음이다. 물론 소음에 관한 다양한 규제 조항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서울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거단지의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방음벽의 높이를 올리거나 소음 감쇄 장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도심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소음 기준이 상황에 따라 제각각이란 점이다. 우선 환경부는 소음 개선을 위한 목표치를 설정한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 규제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을 따로 관리한다. 기본법에 나와 있는 주요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 기준은 주간 65데시벨, 야간 55데시벨이다. 하지만 규제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은 그 기준을 기본법보다 다소 완화해 적용한다. 도로변 소음 기준이 기본법보다 주야간 각각 3데시벨이 높다. 철로변에 있는 이제 집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아파트에서 그 창문을 닫아놓고 실내일 수 있는데 야간 있고 주간 있고 또 다르고요. 또 공장 주변일 수도 있고 또 영화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존재해요. 즉 상대적인 어떤 이 소리 크기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할 때는 낮은 편이고 아주 시끄러운 뭐 공장지대 환경이다 그러면 소음 기준이 또 높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딱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다 이 소리와 소음에 노출이 돼 있는데 그 기준은 환경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소음 문제는 건축 시공 등 기술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특히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선 바닥 콘크리트와 완충제를 얼마나 두껍게 시공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우선 층간소음 저감 기술은 바닥의 두께를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스티로폼이나 고무 계열을 사용해 차음제를 보다 두껍게 시공해야 한다. 차음제 두께가 무한정 두꺼워진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그 내부 공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층고를 더 높여야 되는데 층고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cm에서 3cm 정도 되는 층간 차음제를 깔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일정 공간을 띄우고 난 다음에 적용한 온돌 시스템. 이중바닥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소음 차단 효과는 물론 보온성까지 높일 수 있다. 바닥에 공기층을 형성해 지면에 닿는 충격을 분산시키는 이런 뜸바닥 구조는 소음 저감 기술의 대표적인 예이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 차단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 자,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창호가 진공 창호입니다. 진공 창호고, 진공 창호는 일반 그 이중창 유리에 비해서 얘는 3중입니다. 3중. 유리가 3장인데 일반 창호에 비해서 그 소음이나 차단 효과가 한 60% 이상 좋습니다. 성능이 뛰어난 진공 유리는 유리 사이의 고진공층으로 인해 외부의 소음을 최대 35데시벨만큼 차단할 수 있다. 이는 쇼핑센터 수준인 외부 소음을 침실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성능이다. 그 밖에도 요즘 특허청에는 층간 소음을 줄이는 신기술로 특허를 받겠다는 개인과 기업의 발길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차원이 다른 아이디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기사만 읽어도 눈에 띄는 기술들이 있다. 층간소음 때 충격을 에너지로 바꾸거나 층간소음을 상쇄시키는 진동 음파를 만들어내는 신기술도 나타났다. 층간소음을 감지하고 경보하는 기술은 소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위층의 스피커로 알려주거나 경고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제작진은 한국기계연구원에 있는 대전으로 향했다. 공학 기술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소음에서 발생하는 진동 그 자체에 주목했다. 초정밀 가공을 할 때 진동을 잡아주는 기계를 층간소음 저감에 접목시킨 것이다. 콘크리트 슬라브와 바닥 마감재 사이에 일부 빈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서 진동이 발생을 하면 센서가 그 진동의 크기를 감지를 하고 그 진동의 크기에 따라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진동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력을 이용한 유용 진동 저감 장치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때 자기력 전류 제어를 통해서 흡수 밀도 조절이 되도록 하여 최고 30%까지 하중을 진동의 크기를 하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 바닥에는 마감재와 콘크리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 이곳에 판을 설치한 뒤 스프링 역할을 하는 소형 진동 저감 장치를 연결한다. 즉, 층간 소음으로 인한 진동이 발생했을 때 저감 장치가 진동을 잡아주면서 소리도 함께 줄여주는 것이다. 큰 충격을 가할수록 소음 저감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강점이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아파트에 적용할 경우 층간 소음을 최대 32%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소음이 10% 안팎이란 점에서 효과가 크고 설치 비용도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연구팀은 상용화를 위해 국내 건설업체와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건축 설계에 있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하면 시공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막대한 시공 비용을 감수하고서도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용해야 하는 걸까? 만약에 보기 싫은 시각 정보가 있다 그러면 눈을 감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후각이다 그러면 후각이다 냄새를 맡는 거다 그러면 처음에는 냄새가 나지만 조금만 있으면 무뎌져 가지고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숍에 들어가면 막 향기가 있다가 조금만 있으면 그 향기를 못 맡아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맡아요. 근데 소리는 귀를 닫아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촉감을 그냥
열어놓고 있어야지 촉감을 닫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실은 소리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해친다 그러면 어느 누군들 피해를 안 당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감을 풍요롭게 하면서 살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뭐 중요성을 몰랐는데, 요즘은 이 오감을 풍요롭게 하지 않고 공해로부터 쫓들리거나 시달리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음 공해는 사람뿐 아니라 소리에 민감한 동물들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경남의 한 애견 훈련소에서는 훈련견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불안한 듯 같은 장소를 맴돌고 심지어는 새끼를 물어 죽이기도 했다. 인근 철도 공사장 소음이 그 원인이었다. 한우 농가에서는 인근 지역의 소음으로 인해 걷지 못하는 기용소가 태어나기도 했다. 이상 행동을 보이는 소들이 생활하는 현장의 소음을 측정해 봤는데 일반적 가축 피해 기준치인 70데시벨을 웃돌았다. 소음으로 동물 피해를 입은 곳이 또 있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사업장. 이곳은 김태훈 씨가 관상어인 구피를 길러서 판매하는 곳이다. 구피는 빛깔이 아름다운 난태생 어종으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두루 찾는 인기 관상어이다. 초보자의 경우 손쉽게 구해서 사육하기도 하지만 전문가의 경우 구피의 색상이나 지느러미 형태, 체형 등으로 품질을 평가받기 때문에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2년 전 전문가 김태훈 씨에게 세심하게 관리를 받아오던 구피들이 대량으로 폐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구피가 들어있는 수조의 물속 소음도는 140데시벨 이상으로 최대 180데시벨까지 나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바다의 양식 어장에서도 물속 소음도가 140데시벨 이상일 경우 어류의 피해가 미친다고 보고 있다. 원인은 바로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지하철 공사 때문이었다. 지하 공사다 보니 땅을 파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었다. 소음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었을 때 지진 난다고 할 정도로 소리가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라고 이 고기들도 어항에 막 부딪히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죽어 나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 2009년부터 구피를 키우고 있다는 김태훈 씨. 그에게 구피를 돌보는 일은 단순히 관상어를 키우는 일이 아니었다. 세계 무대에 최고의 구피를 선보이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 구피들은 이렇게 컨테스트를 외국으로 나가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골이나 발색이 엄청 중요한 아이들인데 그 발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이제 발색도 떨어지고 체형도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구피는 난태생종이라 새끼를 낳는 고기인데 그 발파 공사가 시작되고 남으로써 새끼를 못 낳고 알을 그냥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나온 새끼들은 오히려 성어가 돼서도 상품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국내외 구피 품평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태훈 씨. 최근엔 국제 품평회 심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고급 구피의 사육으로 국내 구피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 그는 소음 피해를 입고 난 후 2년간 구피의 품질을 되살리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저는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이지 이거에 대한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대신 고기들이 그 정도로 심하게 어항에 부딪힐 정도로 심했다는 거는 얘네들한테는 사람보다 더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거기 때문에 참 그게 아쉽죠. 그래가지고 고기들을 그때 제가 저로서는 물속에 있는 생물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점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최근 5년간 매년 약 200에서 250여 건의 사건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되었다고 한다. 그중 동식물 피해와 관련한 사건은 해마다
30에서 40건씩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분쟁이가 처리한 사건의 85%가 소음 진동이 그 원인이었다. 기온이 올라가면 들리기 시작하는 반가운 소리. 여름을 알리는 상징이었던 매미 소리가 언제부턴가 불청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요란하게 울어대는 통에 여름 도심 소음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다. 최근에 그 매미 소음 때문에 그 불편을 호소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장의 굴착기 소리 같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음의 정도가 그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렇게 심하다고 해요. 특히 그 수면 장애 같은 경우가 아주 흔한 예예요. 문제는 수년 전부터 매미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다는 것. 2010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매미의 울음소리는 도로변 자동차 소음보다 시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밤에 울려 퍼지는 매미 울음소리는 지속적인 수면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더 심해지면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매미가 밤에 우는 데에는 기후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밤에 인공 조명에 과도하게 노출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매미는 주행성 곤충이다. 즉, 인간처럼 낮에 주로 활동을 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한다. 도심의 밤은 빛의 향연이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가로등, 그리고 환한 조명으로 장식된 건물들. 결국 이런 밝은 조명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야간에 매미가 우는 곳의 조도는 울지 않는 곳보다 두세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의 편리함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용하는 조명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극단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고양시의 어떤 한 아파트 컴플렉스인가 아파트 단지에서 이 말매미의 소음 때문에 뭐 잠을 못 자겠다, 아니면 참매미 소음 때문에, 매미의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그 단지 전체의 조명을 끈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그 매미의 소음은 줄어들지만은 이제 문제는 안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속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여름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매미 중에도 말매미다. 말매미는 끊어짐 없이 긴 울음소리를 낸다. 리듬감 있게 우는 참매미와는 달리 계속 들어도 귀에 익숙해지지 않고 신경이 곤두서게 된다. 말매미는 일정 온도가 웃돌면 밤새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즉, 도시의 열섬 현상이 심한 곳일수록 심야에도 매미 소음이 크다는 뜻이다. 몇 년 전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매미 울음소리를 측정한 결과다. 8월 1일 자정에 약 28도일 때 6까지 올라갔던 매미 울음소리는 기온이 약 27도로 떨어진 새벽 2시에 전혀 들리지 않았다. 반대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기온이 28도가량을 유지한 5일에는 매미 울음소리가 거의 하루 종일 6을 기록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미의 그 소음 때문에 좀 생활에 불편을 받고 있는데, 뭐 매미를 나무랄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의 책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활 방식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하고 그리고 뭐 이런 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뭐 어쩌면은 지금 매미의 이 밀도 증가는 일종의 우리에게 작은 경고가 아닐까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생활 방식이 지속된다면 어쩌면은 더 큰 그런 생태계의 문제가 초래하지도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좀 걱정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음악 소리를 감미롭다 느낀다. 누군가는 이 엔진 소리에
짜릿한 흥분을 느끼기도 한다. 반대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 소리와 소음의 구분은 주관적 측면이 있어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음들을 소리라고 느낄까? 눈앞에 펼쳐진 지도 한 장. 사운드 디자이너 정광표 씨가 서울의 소리를 모아서 만든 지도이다. 장소를 클릭하면 그 지역에서 나는 소리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 누군가에겐 소음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소리들을 모아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재미나고 뭔가 우리에게 좀 어떤 행복한 울림을 주는 소리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뭔가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되게 뭔가 재미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어요. 오늘도 소리 채집에 나서기 위해 서랍에서 녹음기를 챙기는 광표 씨. 성능 좋은 붐 마이크와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헤드폰까지 챙기면 작업 준비는 끝난다. 제작진은 소리 채집에 나서는 광표 씨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오늘 특별한 목적지는 없다. 그저 길을 걷다 반가운 소리를 만났을 때 녹음을 시작하는 것이다. 광표 씨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조그마한 새의 노랫소리. 광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높이 세우고 허수아비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다. 도심 속 작은 공원에 울려 퍼지는 경쾌한 새소리가 고스란히 기록되는 중이다. 제가 하는 이 소리 채집은 좀 더 사람 중심의 소리들, 그래서 좀 더 따뜻하고 뭔가 우리에게 좀 좋은 울림이 되는 소리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그런 이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채집해온 소리는 보정 없이 데이터로 만들어져 온라인 소리 지도에 저장된다. 2007년부터 서울의 소리를 채집하기 시작했다는 정광표 씨. 그는 소리를 통해 서울의 매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의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초음파라든지 어떤 심장 박동 소리로 뭐 어떤 태아의 상태를 체크하거나 건강 상태를 체크하잖아요. 이것처럼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이렇게 도시라는 곳이 보통 다 시끄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안으로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그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한테 되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세상엔 들을수록 마음이 안정되어 일부러 찾게 되는 소리들이 있다. 빗소리, 폭포소리, 또 파도 소리와 같은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소리들. 이렇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백색 소음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잔잔한 음악이 섞인 이 환경음도 백색 소음에 해당되는데, 이런 백색 소음은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한다. 소리는 있으되 의미가 없고 또 소리의 내용이 상당히 평상시에 듣던 소리이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 같은 거니까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불안하지 않고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자기 일에 열중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학습 효율이 한 35%, 또 업무의 집중 효율이 한 30% 이상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백색 소음은 육아 노하우로도 각광받고 있다. 실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비닐봉지를 비비는 소리를 들려줬다.
소리를 듣던 아기는 신기하기도 울음을 멈춘다. 이렇듯 소음의 특징을 파악하면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소음을 활용한 기술은 다양하다. 그중에는 소리만으로도 단번에 불을 끄는 소화기도 있다. 저주파 소리에서 나오는 진동 에너지를 이용해 산소를 차단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150데시벨 이상의 고음을 한 곳에 겨냥해 발사할 수 있는 지향성 음향 장비, 이른바 소음 대포는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소음에 대한 반응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음을 피하거나 제어할 수 있으면 소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소음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소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성 있는 규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소리는 3요소가 있는데 소리가 얼마나 크고 작으냐 이걸 데시벨로 나타내요. 또 이 음폭이 저주파냐 중주파냐 고주파냐 하는 고조도 나타내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소리의 지속 시간이에요. 노출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의 노출이 소리의 3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법제화해야 될 제일 우선순위다 이렇게 봐요. 층간소음은 주거 양식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변하면서 피할 수 없게 된 시대적 산물이다. 결국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란 법적, 사회적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웃 간의 소통 기회를 자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에게 소통의 의미로 화분을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들은 지난 5년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방법은 바로 이웃 간의 소통. 이들은 먼저 주민 공동체를 조직해 아파트 관리동 옥상에 텃밭을 만들었다. 텃밭을 분양받은 주민들은 옥상에 모여 모종을 심고 작물을 돌보며 소통하기 시작했다.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면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층간소음에 관련한 그런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이 아파트는 서울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 사례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은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통해 아랫집과 윗집 주민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하는 벼룩시장을 비롯해 나무 이름표 만들기, 어린이 클레이 아트 등 다양한 주민학교 프로그램이 수시로 열리고 있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이 텃밭을 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주민화합 노래잔치를 2014년도에도 했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나오기 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이 소리의 본질은 사람과의 소통이다. 그리고 소음이란 소통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소리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소음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다. 그 어느 때보다 기분 좋은 소리를 통한 소통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